자, 소년사법 정책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조문이 아닌 이론만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론 부분은 그다지 출제가 잘 되는 파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기출지문 중심으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년 보호의 원칙이 나와 있죠. 밑에 인격주의, 예방주의 등등이 나와 있는데 그 각각에 해당되는 그 내용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먼저 인격주의 볼게요. 인격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년의 행위나 태도에서 나타나는 개인과 개성과 환경을 중시한다. 이것을 인격주의라고도 하고요. 또는 인격에 내재하고 있는 범죄적 위험성의 판단과 평가를 중시하는 원칙을 인격주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로 각각 쓰인다. 자, 밑에 소년법 이건 됐고요. 자, 예방주의가 그나마 출제가 제일 잘 됩니다. 밑줄 그시고 별표 치시고. 자, 범행한 소년의 처벌이 아니라 이미 범행한 소년이 더 이상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이게 동그라미 1번. 장차 죄를 범한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범죄 예방에 비중을 두는 거, 동그라미 2번. 이것이 예방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사후적 처벌보다는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할 것을 예방하는 그 활동을 중시하는 것이 예방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년법에서 우범소년 밑줄 그시고 이 우범소년에 대해서 이 예방주의를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범소년은 뒤에 소년법 할 때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 소년 개개인을 한 건의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 처우의 개별화 이념에 따라서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도 개별주의 원칙이기도 하고요. 또 밑에 보시면 제9조 나와 있죠.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소년과 보호자,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개별주의를 천명한 것인데, 이것은 제9조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과학주의 볼게요.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활용을 이용하는 것을 과학주의라고 하고, 따라서 밑에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것, 과학주의 내용입니다. 밑에 이건 됐어요. 밑에 그 위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여기 소년법 나와 있고 소년법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체크하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건 보지 마세요. 예방주의에서 우범소년, 그 다음에 개별주의에서 제9조, 과학주의 볼 거 없고. 자, 교육주의가 봅니다. 교육주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줄 보시면 처벌보다는 치료 개선을 우선해야 된다는 원칙. 그래서 모든 과정에 걸쳐서 이 교육적 정신이 관찰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고요. 협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협력주의고, 밀행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밀행주의고요. 통고주의라고 하는 것은 4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4조 3항에 그때 자세히 배울 텐데요. 조기 발견해서 보호기관에 통고해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는 것, 통고주의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가보면요. 인격에 내재하는 것은 인격주의를 말하는 것이지 예방주의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묶어보시고, 여기 우범소년 나와 있죠. 이것은 예방주의 관점이다. 맞고. 그리고 역시 우범소년 나와 있으면 역시 예방주의라고요. 교육주의 아니고요. 틀렸고. 그리고 주위에서 몰려다니면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격을 지닌 소년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우범소년이라고 그래요. 뒤에 배울 거예요. 이것은 예방주의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맞습니다. 개별주의라고 하는 것은 병합이 아니죠. 독립된 사건입니다. 그 다음 비공개 나와 있죠. 비공개는 밀행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인격주의가 아니네요. 틀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자, 바톨라스하고 밀러의 소년 교정의 모형 나와 있죠.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밑에 보시게 되면 국가직 7급 문제에서 14년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국가직 7급 같은 경우에는 그 한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책이 없는 걸 내요. 책이 없는 거를. 그래서 그 24년도 국가직 7급 문제 이것을 공부한 수업 등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 찍어야 하는 문제였었는데 그 기출문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책에다 실어놨습니다. 자, 볼게요. 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간단히 볼게요. 자, 첫 번째 의뢰 모형 볼게요. 자, 비행소년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범죄자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 대상으로 본다. 이게 의료 모형입니다. 병을 치료한다. 그래서 의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비행소년은 비행소년과 근본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 대리 부모로서의 입장에서 소년을 처우한다는 것도 의료 모형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적응 모형 나와 있죠. 자, 범죄자를 환자가 아닌 범죄자 스스로의 책임 있는 선택과 합법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거 적응 모형과 관련된 얘기고요. 이 적응 모형과 관련된 기법으로서는 현실요법, 환경요법, 집단지도 상호작용, 교류 분석, 긍정적 동료 문화 등이 이용된다. 기술적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갖다 놨습니다. 그냥 이것만 보세요. 자, 통제 모형 나왔네요. 그래서 청소년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 이것이 통제 모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최소 제한 모형 같은 경우에는 낙인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형사사법의 개입을 최소화하자 하는 것이죠.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가급적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이론이 최소 제한 모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기출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소년 범죄의 특징. 이건 아주 옛날에 시험에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출제 경향과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간단히 한번 볼게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포 범죄, 성범죄가 증가한다. 조포라고 하는 것이 조자가 거칠 조자입니다. 거칠 조자. 그리고 사나울 포자, 거치고 사나운 범죄, 그쵸? 거치고 사나운 범죄, 성범죄가 증가한다. 또 집단 비행도 증가하고 있고요. 알코올, 마약, 약품과 관계 있는 비행이 증가하고 연령이 저하됐다는 특징도 있고요. 이유 없는 비행도 증가하고 있어요. 스피드 3를 추구하고 있죠. 폭력 범죄라고 하는 것은 위에 조포 범죄와 관련되고 있는 것이네요. 자, 대법원 양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형태상의 결선이 주로 많았었는데 형태상의 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 한 분이 안 계시거나 두 분이 안 계시거나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다 계신데 모두 다 계신데 그 부모님이 직장에 나가거나 바쁘잖아요. 하다 보면 아이가 홀로 외톨이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한 애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제 사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능상의 결선이 오늘날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옛날에는 하위층이 많았었는데 오늘날에는 중류층이 더 많다는 거죠. 중류층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중류층의 범죄가 하위층보다 더 많다는 게 아니라 하위층이 워낙 많죠. 많긴 많은데 중류층 범죄 비중이 가급적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발적 범행이 높고요. 또 여성도 또 높아진다는 거죠. 여성.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기 기능상의 결선이 주된 원인이 되고 중류층이 높아지고 여성 비중도 높아지고 당연히 남자가 높죠. 남자가 높은데 여성도 3층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현대 사법, 소년 사법의 경향을 볼게요. 자, 비범죄화라든지 전환 볼게요. 그래서 형사처벌의 폐지가 아니라 처벌을 완화시키자. 그 다음 5D 이론이 있는데 그 5D 이론 내용을 한번 볼게요. 비범죄화, 그 다음에 비형벌화, 비시설 수용화, 전환, 적법 절차 이 5가지만 받으시고 원래는 4D였는데 적법 절차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오늘날 5D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D자라고 하는 것이 디크리미널리제이션 하면 비형벌화가 되잖아요. 그쵸? D라고 하는 것이 뭐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범죄가 없다는 것이 D 맞죠? 범죄가 뭐였지 영어로? 어쨌든요. 그쵸? 비형벌화, 비시설 수용화, 이 B자가 D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환하면 다이버전이잖아요. 다이버전. 그러니까 D자를 시작하고 있죠. 그쵸? 적법 절차할 때 due process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전부 다 앞 글자가 D로 시작하기 때문에 OD 이론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적법 절차 보장 볼게요. 자, 이것은 67년도에 갈드 판결에서 나온 것인데 이 소년 보호 절차에서도 적법 절차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소년 심판에서도 적법 절차가 적용된다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소년법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소년법 할 때 말씀드리고요. 자, 망의 확대 이론도 있네요. 자, 현행 소년사법 제도의 단점을 개선하기보다는 공식적 개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라고 해서 망을 확대하자는 이론, 망의 확대 이론도 있고요. 통제 모델은 오른쪽 왼쪽 페이지인가요? 왼쪽 페이지에 이거와 관련되어 있죠? 범죄 통제 모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70년도에 등장한 이론으로서 보호적 차원에서 처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강경하게 대처하자. 통제 모델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대 사법제도의 경향으로 대두가 되고 있다. 즉 비범죄화나 전환, 적법 절차, 망의 확대 이론, 통제 모형 이것이 오늘날 경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고로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소년법이 나와 있죠. 개관 볼게요. 자, 소년법, 이제 다음 시간에 소년법의 내용을 볼 텐데요. 이 소년법을 보면 실체법적인 측면과 절차법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년사건을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도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도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한자 읽을 줄 아시죠? 선의주입니다. 선의. 앞선 자죠. 논의할 의자고요. 먼저 논의하는 주의. 누가 밑에 보시면 누가 선결권을 갖는 것이 적절한가? 즉 보호사건으로 처벌할 것인가 형사 처분으로 처벌할 것인가의 선결권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 법원에게 줄 것이냐? 검찰에게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소년법에서는 검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검사 선의주의를 알아두셔야 돼요. 법원 선의주의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겠습니다. 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아직 안 배웠는데 우리 교재 앞에 실려 있어요. 일단은 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이렇게 필기 한번 해보세요.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하고 단점은 여기 없고 페이지 135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장단점이 출제가 잘 돼요. 잘 되기 때문에 요 장단점을 135페이지 가서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의부터 볼게요. 검사가 범죄 소년에 대해서 일정 기간 준수사항의 이행과 범죄예방위원회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소년이 세 가지 소년이 있어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 있는데 그 세 소년 중에서 범죄소년만 됩니다. 범죄소년. 그 다음 이 제도는 다해버전 일종으로서 아직 다해버전 안 배웠어요. 검사의 기소편의주의 제도와 소년사건의 검사 선의주의 제도가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자, 78년도에 광주지검에서 처음 시행되다가 2007년도 12월 소년법에서 소년법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소년법에 들어오게 됩니다. 밑에 가보시게 되면 여기 조문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조문에 보면 소년법 조항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서 다음 각호 1호, 2호에 해당하는 선도 등을 받게 하고 이걸 조건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조건부로 하여 이걸 조건부로 하는 거죠. 하여 피의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소유예인 거죠. 기소유예. 이때 소년과 친권자,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동그라미 쳐보시고 동의를 조건으로 그렇죠? 검사가 물어봐요. 보호자를 데리고 와서 보호자가 검찰청에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애를 이렇게 키웠냐고 애가 이렇게 하는지 몰랐냐고 그러니까 몰랐대요. 뭐 직장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애들 돌볼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검사가 그래요. 그러면 1번, 2번을 조건으로 할 테니까 이걸 한다는 조건으로 내가 기소를 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검사가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주지검에서 처음 시행되다가 2007년도에 소년법 제도로 들어오게 된다. 이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대상을 볼게요. 자, 협의의 불기소 처분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밑줄 그시고 X. 즉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이것이 아니어야 한다.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당연하겠죠. 자, 기능을 보시게 되면 이 기능은 우리 135페이지 다 나와 있어요. 사회복귀를 도와주고 재범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요. 자발적인 참여를 유발하여 효율적인 복귀를 도모하기도 하고요. 단기자형 폐단을 제거하고 전과자에 대한 냉대, 차별 가능성을 방지시켜준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도 하고 이것이 기능이기도 하죠. 네, 됐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가보시게 되면 검사의 재량이다. 그쵸? 법원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법원 선의주의가 없어요. 현행법은 검사 선의주의입니다. 그 다음 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법에 나와 있는 것이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범죄 소년에 국한하고 있는 것이지 촉법소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는 적법 절차 원칙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 장단점 문제인데 말씀드렸듯이 135페이지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 그때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내용도 교재는 없고요.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소년법 내용을 볼 텐데 이 보호처분, 형사처분에 관련된 내용을 쭉 볼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밑에 여기 소년원에 가는 거예요. 소년원에. 그리고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밑에 어딜 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교도소로. 됐죠? 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법령 강의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